똥차 가고 벤츠 온다라는 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정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똥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똥차가 자신의 똥을 저에게 묻히려고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는 똑똑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결혼은 살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매우 큰 사안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작정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흐린 눈을 하며 결혼을 진행했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을 했어요. 앞으로 또 다시 결혼을 할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그날처럼 똑같이 행동을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제가 겪은 똥차 폐차 얘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듣게 된다면 저만큼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저는 결혼보다 제 커리어를 좀 더 우선시했고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 드디어 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묵묵히 저만의 역량을 쌓아 나가고 있는 커리어 우먼이에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제 가족인 엄마에게 저는 여전히 자랑거리이고 멋진 딸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조금 특별한 것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여자라는 성별을 타고 태어나긴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또래 여학생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옷, 인형, 공주놀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대신 조금 특이한 것에 관심을 쏟으며 지냈고 엄마와 아빠는 그런 저를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사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쯤 이야기를 하면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유독 좋아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자동차였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보여준 적도 없는데 길을 가다 우연히 가는 차를 보고 난 후 첫눈에 반했고 그 후부터는 늘 학교가 끝난 후 차가 지나다니는 공터에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차 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면서 어떤 차인지 확인을 하고 구경하는 것이 제 어린 시절 유일한 취미였기도 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엄마와 아빠는 여자애가 차 좋아해서 뭐하니? 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저를 위해 함께 자동차를 공부하고 구경하는 것으로 제 관심사를 좀 더 확장시켜 주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먹고 사는 것이 녹록치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늘 바빴지만 그래도 일주일 중 틈만 나면 저와 함께 제가 구경하는 단골 공터로 나와서 함께 자동차를 구경해 주셨고 심지어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차 종까지 설명을 해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자동차는 저희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자동차는 늘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어요. 엄마 아빠 모두 다 일을 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어린 시절 저희 집이 그리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당장 밥을 먹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늘 가진 것에 만족해하면서 행복하고 단란하게 지내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전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제가 8살이 되기까지 깨지지 않는 행복을 누렸는데 그런 저희 가족의 행복이 부러웠는지 어느 날 갑자기 엄마와 저에게서 무쇠같이 강해 보였던 아빠를 뺏어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아빠는 어린 시절 저와 엄마를 혼자 힘으로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새벽 4시부터 출근을 해 일을 닥치는 대로 하셨던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고 그래야 우리 가족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하셨던 분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면 그 누가 와서 덤빈다고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무소해 같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제 눈에만 그랬을 뿐 사실 아빠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신 탓에 피로를 이기지 못하셨나 봐요. 그날 역시 아무렇지 않게 자는 제 볼에 뽀뽀를 하고 출근을 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그렇게 쓰러진 아빠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을 했지만 결국 그 날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줄 알았다면 아빠가 출근하시는 그날
졸음을 참고 일어나 아빠 손을 만져보고 응원의 말이라도 할 걸 싶은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도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아빠와의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됐고, 엄마는 아빠를 떠나보낸 상처를 회복할 틈도 없이 저를 키워내기 위해서 다시 또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당장 이 세상에서 먹여 살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던 엄마 입장에서는 만견자실을 하며 슬퍼할 시간도 힘들어할 시간도 사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렵 저는 평소에는 없던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일을 나서는 엄마를 습관처럼 따라 나서려는데 엄마가 의아하다는 듯 저에게 물었어요. 아직 아침이고 좀 더 자고 집에 있지. 벌써 엄마 따라 나오려고? 나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따라 나가서 공부하고 차도 보고 그럴 거야. 아직 한창 잘 시간이고 피곤할 텐데 더 자지 왜? 엄마 금방 올 건데. 내가 그렇게 자고 있으면 엄마도 아빠처럼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 이제 무조건 엄마랑 같이 붙어 다니면서 같이 있을 거야. 가서 차도 좀 많이 구경하고 그러면 돼. 주연아, 엄마가 아빠처럼 사라져 버릴까 봐 걱정돼? 아휴, 가요 내 새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빠처럼 주연이 곁 절대 안 떠나. 그래, 같이 가서 차도 보고 그러자. 대신 겨울엔 추우니까 집에 있어야 해. 알았지? 당시 엄마는 오전 시간에는 산에서 캔 나물들을 들고 자판을 깔아 파는 일을 하셨는데, 그 옆을 지키면서 같이 앉아서 사람들도 구경하고 또 지나다니는 차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기억은 결국 훗날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되었어요. 엄마는 저 많은 자동차들 중에서 뭐가 제일 가지고 싶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그 차 사줄게. 엄마는 저기 보이는 저 현대차. 그 차가 제일 가지고 싶어. 그런데 엄마는 면허가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주연이가 커서 대신 차 산 다음에 엄마 꼭 태워줘. 알았지? 알았어. 내가 꼭꼭 부자 돼서 엄마 차 태워줄게. 엄마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를 알게 됐고, 그날부터 그 차를 사서 엄마를 태워주는 것이 꿈이 되었어요. 누가 사준 차도 아니고 빌려서 타는 차도 아닌 온전히 내 노력으로 마련한 차로 엄마를 태워주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제 어린 시절은 자동차로 가득했어요. 어쩌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명확했고, 그에 따라 진로를 고민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운이 좋았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부터 오직 제 관심사는 자동차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는 더 많은 차를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에 덜컥 세차장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세차장 사장님이 여자인 저를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거절했지만, 끈질기게 일을 하고 싶어 찾아오는 저를 보고는 못 이기는 척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세차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국내 차부터 외제차를 가까이에서 그리고 내부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 저는 일을 하러 가는 시간이 매일매일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사장님 역시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는 오직 독학만으로 자동차 정보는 빠삭했고, 이 지식을 살려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에 대한 지식만 많으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전공을 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자 저는 그날부터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대로 제가 원하는 자동차 정비학과 진학에 성공을 했어요. 제 합격 소식을 듣고 엄마와 주변 상인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특히 저의 엄마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엄마, 나 자동차 정비학과 합격했어. 세상에, 아이고, 마음 먹고 하면 우리 딸은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아이고, 이거 봐. 우리 주연이가 이렇게 똑 부러진다니까. 그러게. 아우, 저 침녀만 하는 네 엄마랑 똑같다, 야. 그런데 여자가 그 자동차 정비하는 과 가서 적응이나 잘할 수 있겠니? 아유, 걱정돼서 원. 어머, 언니, 요즘 남녀 차별이 어딨어? 잘하면 다 전문가 되는 거지. 주연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 알았지? 엄마의 응원으로 저는 그 어떤 이야기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제가 원하는 직업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원하는 전공을 공부했고 대학 내내 공구를 만지며 손에 기름때를 칠하며 지내고 겨울에는 손이 모두 다 터버리는 일이 흔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모든 불만도 생기지 않고 재미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졸업 시즌이 왔고 저 역시 누가 듣더라도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입사를 하고 그곳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부 머리가 그리 좋았던 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화이트 칼라에 속하는 직업을 구한다는 건 쉽지 않았고 저는 저에게 놓인 현실과 타협점으로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당시 인천에서 꽤 유명하다고 하는 중고차 매장에 취업을 성공했어요. 사실 취업을 하는 과정도 그리 쉽진 않았어요. 여자가 딜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지원을 해도 서류에서 떨어지는 일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반드시 제 진가를 알아봐주는 곳이 있을 것이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유일하게 딱 한 곳, 지금 취업을 한 직장에 취업을 성공하게 되었어요. 물론 연봉 자체는 조금 낮게 시작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펼칠 역량을 생각하면 충분히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도 하고요. 처음 입사를 했을 때에는 이름 모를 텃세로 고생을 하기도 했어요.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런 텃세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고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서 점차 회사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를 좋아했던 저는 결국 성인이 된 후에도 자동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로 인해 경제 활동까지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고 관심사에 오직 자동차밖에 모르고 지내던 제 인생에도 또 다른 관심사가 생기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바로 이성이 생기게 되었던 것인데요. 남들보다 조금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던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면서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고 또 딜러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이라는 것은 저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솔직하게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랬던 저에게도 인연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인지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중고차 구매를 위해 제가 근무를 하는 중고차 매장을 방문했던 고객이었고 당연히 처음에는 고객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판매를 목적으로만 남자친구를 대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했고 저를 처음 본 날부터 매일매일 중고차 매장을 찾아왔어요. 왠지 모를 부담스러운 마음에 나를 왜 좋아하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남자친구의 대시를 몇 차례 거절을 했지만 저에게 크게 바라는 것 없이 무작정 쏟은 마음을 자꾸 느끼게 되면서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를 약 2년 정도 이어나가던 중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 빠르게 아버지가 없이 지내야 했던 저는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친구의 모습에서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늘 안정적인 마음과 함께 사랑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죠. 이런 마음은 결국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단연 저희 엄마였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직후 곧바로 남자친구를 엄마에게 데려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엄마는 남자친구를 보며 매우 만족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남자친구 정말 괜찮은 사람 같더라. 네가 왜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느꼈는지 잘 알겠더라. 그치? 같이 있으면 의지가 많이 되고 뭔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빠가 너무 빨리 세상을 뜨는 바람에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자라서 괜찮은 사람을 꼭 만났으면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야. 엄마는 그거면 돼. 그래도 우리 아빠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우리 아빠보다 괜찮은 사람은 못 봤어. 어머, 아빠는 엄마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한테 잘하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아이고, 너 어릴 적에 엄마도 아빠처럼 사라질까 무서워서 잠도 안 자고 쫓아나오던 꼬맹이가 시집도 가네. 엄마는 참 다 감사하다. 엄마에게 소개까지 모두 다 끝이 난 후에 우리는 별 다른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해 나갔어요. 그리고 엄마를 뵙고 인사를 드린 것처럼 저 또한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서 인사를 가야 했죠. 남자친구 역시 저처럼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부터는 쭉 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또래보다 건실하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죠. 사실 주변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리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나처럼 어머니랑 둘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면 아들한테 애착 엄청 강할 것 같은데 시집살이 엄청 시킬 수도 있고. 에이, 그래. 모든 집이 다 너랑 너희 엄마 같지는 않아, 주연아. 오히려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해 온 사람들이면 너 결혼해서 진짜 힘들 수도 있어. 흐린 눈 하지 말고 제대로 생각하고 결정해. 에이, 우리 오빠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봐서 아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마 시어머니랑 나랑 싸워도 분명 오빠는 내 편 들어주고 잘 중재할 사람이야.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나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들 하지 마. 동료들의 걱정에도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결혼을 강행했고 결국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직접 뵙기 전 제가 생각했던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만나 뵈니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남자친구와 같은 사람을 키워내셨을 정도면 충분히 인자하고 좋은 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본 예비 시어머니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한껏 멋을 낸 새침대기 이미지였고 무엇보다 저를 당황시킨 것은 저를 보자마자 뭔가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뜨뜨미지근하게 저를 맞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다르네. 어머니 이거 제가 어머니 뵈러 오려고 일부러 맛있고 좋은 곳에 가서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보다 제가 가져온 고급 과일 바구니에 더 눈길을 주셨고 제가 거실 탁자에 올려두자마자 얼른 손을 뻗어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시더니 이내 마음이 조금은 풀리신 듯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의는 있네. 과일은 비싼 거 위주로 잘 사오고 이게 꽤 비쌌겠다. 혹시 홍준이 네 돈으로 산 거 아니지? 예비 시어머니는 과일을 흡족하게 바라보시며 속으로 할 법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저에게 했고 심지어 남자친구의 돈으로 사온 건 아닌지 확인까지 하는 말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살짝 상했지만 남자친구가 그런 시어머니를 말려주는 덕분에 분위기는 조금 나아질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노력으로 분위기가 조금 유연해지자 예비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자친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에게 궁금한 점들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차를 마실 틈도 없이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는 통에 저 역시 정신없이 답변을 했죠.
그래, 보아하니 엄청 꾸미거나 가꾸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직업은 뭐니? 저는 좀 생소하실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 중고차 매장에서 딜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요.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이것저것 의미 없이 질문만 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이야기하자마자 뭔가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더니 반색을 표하면서 호의적인 태도로 확 바뀌시더라고요. 어머, 딜러? 얘 나 그거 안다. 그거 차 판매하는 사람 아니니? 세상에 네가 딜러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걱정 없이 싸게 살 수 있겠네. 너무 좋다 얘.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던 예비 시어머니가 제 직업을 듣고 나서는 반색을 하며 반가워하셨고 그 후로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쏟아내셨어요. 그러면 네가 일하는 매장은 크니? 거기서 너도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이고? 그럼 그런 데는 가족 할인이나 지인 할인 이런 건 없니? 그렇잖아도 최근에 면허 따고 내가 차 좀 사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우연이니? 공짜로 차 얻어 타게 생겼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마 특별히 할인되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는 판매를 안 해봐서 나중에 차 보러 오시면 좋은 차 최대한 저렴하게 잘 소개해드릴게요, 어머니. 예비 시어머니는 최근 차를 살 생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어떻게 사야 할까 막막했는데 제 직업을 듣고는 뭔가 쉽게 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차 이야기로 인해서 분위기가 풀어지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끝이 난 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결혼을 앞두고 저 또한 차를 구매하게 됐어요. 일을 하면서 늘 중고차만 뽑아 탔던 터라 이번에는 정말 새 차를 내 돈으로 뽑아서 엄마를 태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제가 구매하려고 벼르고 벼렀던 차는 당연히 제네시스였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좌판 길거리에서 보던 차들 중 가장 좋아하는 차는 현대 브랜드라고 했고 엄마는 늘 현대에서 나온 제일 좋은 차 나중에 주연이가 꼭 태워줘 라고 말을 했던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제네시스를 구매하기 위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돈을 모았고 드디어 첫 차로 제네시스를 직접 손에 넣게 되니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차를 뽑는 사실을 당연히 남자친구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차를 뽑는 것이 부러웠는지 본인도 차를 뽑고 싶다면서 제가 근무를 하는 매장을 찾아오셨어요. 어머, 여기 진짜 외제랑 국산 전부 다 있구나. 보자. 나는 이런 차가 좋은데 이런 차는 얼마나 하니? 어머니 그건 연식이 정말 낮은 차고 상태가 좋아서요. 꽤 가격이 나가는데 괜찮으세요? 가격이 많이 나가니까 내가 너한테 와서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이제 가족이니까 싸게 해줄 수 있잖니. 안 그래? 어머니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머님이 말씀하신 예산에서는 터무니없이 비싸서요. 다른 괜찮은 차 소개해드릴게요. 꽤 비싸고 연식이 적은 차들만 골라내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고 졸라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딜러들이 차값으로 사기 많이 친다더니 남겨 먹은 게 참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치? 아니 그래도 여기는 뭐 가족 할인 같은 건 없니? 시집 오면서 어차피 예단해올 거 아니니? 이걸로 할인 좀 해봐라. 중고차 딜러는 가족한테도 사기쳐서 못 빼준다니? 주변 동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례한 이야기를 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자 눈치가 보였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재빨리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 전환을 하더라고요. 어머, 내가 너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라. 대부분은 그렇다더라 하는 거지. 딜러들 봐라. 그 뭐니?
유튜브만 보더라도 사기당해서 막 고소하는 게 한두 개니? 나도 똑같이 사기당할까 봐 무서워서 한 말이지. 예비 시어머니의 도를 넘는 말들은 듣기 상당히 불편했고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어낸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원하는 차를 얻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이 상황을 모두 다 들은 동료들이 기분이 나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커피를 한 잔씩 돌리며 사과를 대신했어요. 아,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 좀 실수를 하셨네? 진짜 들으라고 한 이야기 아닌 거 알지? 미안해. 네가 한 말은 없으니까 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 근데 말이야, 너 진짜 잘 생각해. 내가 남잔데도 걱정이 돼서 그래. 저 어머니만 봐도 너 저 집으로 시집가면 고생길 훤하다. 남자가 봐도 저건 진짜 아니야. 내 딸이었으면 도시락 싸다니면서 말린다. 아, 어머니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남자친구는 또 안 그래. 똑같으면 내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겠어? 분명 오늘 일도 어머니가 오빠가 뭐라고 해줄 거야. 아마 나 창피하게 하지 말고 제값 주고 사라고 할걸.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나저나 걱정해줘서 고마워. 동료의 직원의 민망해 얼굴이 빨개졌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며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노력도 모르고 제가 굳게 믿었던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다 쏟아내고 가신 이후에 남자친구 역시 예비 시어머니가 매장 방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울리자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가 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웃으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건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연아, 우리 엄마 네 중고차 매장 가셨었다며? 거기서 마음에 드는 차 있으셨다는데. 맞아. 어제 오셨어. 마음에 드는 차 있긴 했는데 어머니 안목이 워낙 좋으셔서 그런지 정말 너무 좋은 조건 차만 고르시더라고. 가격을 최대한 잘 조율해드려야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고생 좀 했지 뭐. 그래도 괜찮아. 엄마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가 1원도 안 깎아준다고 했다던데? 아니 우리 엄마가 뭐 공짜로 차를 달라고 떼를 쓴 것도 아니고 네 말대로 이제 가족인데 좀 싸게 해주면 안 됐어? 뭐? 오빠 그 차 외제차였어. 우리도 못 타본 그런 비싼 차.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 가격에 그 차를 사드릴 수 있어. 나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야 미안해. 너도 사정이 있었을 텐데 나도 우리 엄마 말만 듣고 좀 성급하게 이야기했다. 사과할게. 사과는커녕 예비 시어머니에게 좀 싸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의 태도를 보니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이내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저 또한 이 결혼을 파토낼 생각이 아니라면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차를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차를 원하시는 가격에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은 제 기분이 썩 좋지 않으니 자고 일어나서 좋은 기분으로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일을 마무리한 후 다음 날이 왔고 저는 여전히 그렇듯 출근을 해 판매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연락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생각했지만 아침 시간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점심을 먹고 난 후 오후쯤 연락을 드리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일이 너무 바빴고 점심도 거의 마시듯 먹고 난 후 양치를 하고 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런 저를 찾으러 동료가 휴게실까지 왔더라고요. 그리고 동료의 말에는 나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동료가 저에게 한 말은 너 찾아온 손님 또 왔어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또라는 단어로 인해 저는 촉이 왔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얼른 달려가 보니 역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시 온 손님은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신 후 이틀 만에 다시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 차가 마음에 들고 타고 싶으셨으면 오셨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어차피 그 차를 할인해 드리기로 마음을 결정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 말씀도 없이 오셨어요. 그렇잖아도 제가 어머니께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일이 좀 늦어져서 못했는데 어머니가 와주셨네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다가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저를 본 척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차들을 둘러보며 구경을 하기 여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내 툭 하고 내뱉듯 이야기를 하셨죠. 말이 좀 그렇다. 아, 내가 뭐 너한테 연락을 하고 와야 하는 사람이니? 올 수도 있지. 그럼요. 언제든 오셔도 되는데 또 제가 없으면 어머니 원하시는 거 못 보실까 봐 그렇죠. 아, 어머니 일단 사무실로 잠시 들어오세요. 그렇잖아도 제가 어머니 어제 보신 차. 약간은 뾰루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고자 저는 사무실로 안내를 하며 어제 보신 차를 선물해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또 다시 그런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번에는 누가 봐도 새 차로 보이는 제 차인 제네시스로 휙 걸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제 차를 한 바퀴 쓱 돌더니 제네시스 이게 네가 이번에 뽑은 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비 시모는 저에게 답을 들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듯이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제 차의 운전석 문을 벌컥 열었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고차 매장에 나타나서 중고차가 아닌 제 신차 제네시스 운전석으로 들어가 탑승을 하더니 시동을 걸어 끌고 나가버리려고 하셨어요. 말릴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저는 멍하게 바라보다가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며 놀라 운전석을 급하게 잡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이건 중고차도 아니고 판매도 안 하는 제 차인데요. 갑자기 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운전석으로 들어가서 시동까지 거시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막 운전하시면 안 되죠. 내리세요. 제 말을 듣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이내 운전석 문을 잠그시고는 창문만 겨우 소리가 들릴 정도로만 열고 난 후 황당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 얘 뭘 이러시면 안 돼. 내가 이제 네 CM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 이 차 너무 좋다. 너 어차피 결혼하면 예단 준비해야 하잖니? 이걸로 예단 퉁치자.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 예비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지 이내 창문을 닫아버렸고 그렇게 보란 듯이 차를 쓱 몰고 중고차 매장을 나가버리셨어요. 진짜 하다 제 차까지 막무가내로 훔쳐가는 예비 시어머니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황당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 싶은 생각으로 막막했지만 제네시스는 단순히 제 인생의 첫 차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꿈을 담은 의미가 깊은 차라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무식하고 예의를 밥 말아먹은 듯한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이런 꼴을 다 봐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은근하게 저와 저희 집을 무시하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면서 물질에만 집중하던 예비 시어머니 모습들을 모두 다 가볍게 넘긴 것이 오늘 저를 이렇게 우습고 황당한 일을 당하게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든 직후부터 저는 각성을 하기 시작했고 일단 예비 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저 아줌마가 무식하게 몰고 간 내 도난 차량을 먼저 빨리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를 눈뜨고 보는 앞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결혼을 하기로 한 예비 시어머니라고 하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게 다 뭔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을 위한 상견례도 시작하지 않았고 예단, 예물에 대해서 양가에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는데 예단 대신 새로 뽑은 제네시스를 달라고 하는 예비 시어머니 태도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도난 차량을 찾기는 찾아야 하는데 당장 어떻게 해서 그 차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다 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몰고 간 후에 한 바퀴 정도 돌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렸네요. 그런데 그것조차 제 착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웃음이 나면서 오히려 웃기더라고요. 범인도 누구인지 알고 제 차를 훔쳐가는 광경을 저 말고도 많은 딜러 직원들이 직관했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근무를 이어나갔어요. 속으로는 제발 끌고 나간 내 차를 다시 가지고 와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그런데 결국 퇴근을 할 시간이 와도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제 차를 끌고 중고차 매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이 정도가 되니 이제는 이게 꿈인가? 나를 위한 몰래 카메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당하긴 하지만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저도 제 나름대로 도난 차량을 찾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어요. 사실 끝내 이 방법만은 고려하고 싶지 않았는데 잠시 빌려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차를 훔칠 목적으로 간 것이 확실하다면 저라고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저는 차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결론이 나자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태연하게 제가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나갔죠. 차량을 도난당했어요. 도난 차량 신고 좀 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차종은 제네시스고요. 차량 번호는 02바-1245입니다. 범인은 박정숙 씨고요. 박정숙 씨요? 성함까지 알고 계신 거 보면 친분이 좀 있는 분 같은데 도난이 맞습니까? 아니요. 엄연하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남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분이 눈앞에서 제 차량을 타고 훔쳐가셨고요. 여기 저 말고도 훔쳐가는 상황을 본 증인들이 많아요. 아니,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네요. 모르는 사이인데 왜 차를 그대로 훔쳐가게 두셨어요? 막으셨어야죠. 사실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인데 무작정 오셔서 제 차에 타시니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제 차를 끌고 도망가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요? 그럼 결혼 전제이신가요? 아니면 결혼을 하신 상황이신가요? 아니요, 결혼하지 않았고 실제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현재 법률상은 남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행동을 하시니 저도 황당하고 차를 좀 찾고 싶어서 신고했어요. 이제 막 뽑은 신차기도 하고요.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제 말을 듣고 좀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하던 경찰은 이내 네, 뭐 알겠습니다. 차량 번호랑 다 알고 있으니 찾는 건 그리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얼른 처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후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저는 차량 도난을 이유로 경찰에 예비 시어머니를 신고했고 그로 인해 1시간이 지난 정도 시점에서 경찰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 여기 미추홀구 경찰서인데요. 차량 찾았고요. 그 박정수 씨 자택에 주차되어 있는 거 발견했고 지금 인계할 예정이니까 경찰서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빠르게 경찰서로 향했고 경찰서에 도착을 하자 정말로 예비 시어머니가 훔쳐갔던 제 차량이 고의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 안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조사를 받는 자리에 앉아서 경찰이 묻는 질문에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애초에 예비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순간 파혼을 예감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 반드시 저 집 사람들과는 가족으로 엮이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한 차례 심호흡을 한 후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고 문소리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났지만 경찰의 제지로 자리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일단 차량 번호랑 신원 확인이 쉬워서 빠르게 확인 가능했고요. 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수 씨 집 자택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하실 건가요? 경찰의 이야기를 듣던 예비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악을 쓰면서 저에게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 아,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감히 시애미를 도둑으로 몰아서 신고를 해? 아, 이런 수모를 겪게 만들어. 네가 이러고도 내 아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처음 보일 때부터 별꼴이더니 너는 끝까지 내 마음에 안 들어. 알아? 분을 이기지 못하겠는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별 반응이 없는 저를 보면서 약이 오른 예비 시어머니는 악다구니를 쓰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은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제지했어요. 이보세요, 박정숙 씨,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그니까 왜 남의 차를 무단으로 훔치시고 운전하시고 그러세요? 예? 왜 그러신 건지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그 경찰 양반 말이 좀 이상하네요. 내가 제 CM이라고요. 며느리, 그러니까 내가 제 차 좀 가져갈 수도 있지. 며느리 차 좀 가져갈 수도 있지. 뭐가 어때서 이 난리예요, 난리가. 오히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는 제가 미친 거지. 제가 신고를 당해야지. 쟤를 잡아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분이 안 풀리는지 화를 내며 악을 쓰는 예비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를 보니까 실수가 터져 나오면서 이젠 진짜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그 못 볼 꼴을 다 구경한 후에 아줌마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 아줌마가 무슨 제 시어머니예요? 제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뭘 했어요? 결혼도 안 했거든요. 엄연하게 따지면 서류상 생판 남인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라는 호칭을 버리고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니 상황이 걱정되어 같이 경찰서까지 와준 동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으면서 아니 이게 시트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상황이 웃기고요. 어이가 없긴 했지만 일단 상황은 해결해야 했어요. 어이없는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 남자친구인 자신의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다급하게 달려온 전 남자친구는 나를 보며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과 화난 어투로 빨리 자기 엄마를 풀어주라는 듯 명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전 남자친구의 태도를 보니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하는 생각이 명확해졌고 그 자리에서 더는 이 두 사람과 엮일 일이 없도록 제대로 관계 정리를 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 남자친구는 결정적으로 제 속을 긁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주연아, 너 왜 그래 도대체? 엄마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걸 가족끼리 경찰에 신고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걸. 이 밤에 나도 여기까지 와야 했어? 서류상 남이어도 어차피 가족 될 거잖아. 아, 좋게 해결하자, 좋게. 좋게? 아, 좋게? 근데 오빠, 어머님은 지금 나한테 좋게 하신 거 맞아? 내가 정말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아니, 보통 며느리가 오면 예뻐하고 반기는 건 아니더라도 며느리 차 훔쳐가는 일은 거의 없지 않아? 어머니부터 좋게 좋게 하자고 해야 맞지, 안 그래?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 지금 나랑 그만하자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너? 맞아. 나는 저 아줌마가 내 차 훔쳐갔을 그 순간부터 오빠 너랑 그만하기로 결정했어.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내가 오빠 너랑 결혼할 거였음 오빠 엄마 경찰에 신고했겠니? 난 이제 오빠에 대한 믿음도 애정도 싹 사라졌고 더더욱 가족할 마음도 사라졌어. 알겠어? 화가 난 듯 쏘아붙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 바라보는 전 남자친구 뒤로 급하게 몰고 온 차가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저 아줌마 때문에 당한 오늘 일을 생각하니 분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대로 마무리를 하면 화가 나서 잠도 안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마침 차가 눈에 보이길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손에 쥐고 있던 전 남자친구의 차키를 강하게 잡아채 뺏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전 남자친구 역시 어떻게 방어를 하지 못했고 저는 차키를 잡자마자 빠르게 전 남자친구 차 운전석으로 가 문을 열고 전 남자친구의 엄마가 한 것처럼 똑같이 차에 올라탔어요. 전 남자친구는 제가 아줌마에게 했던 것처럼 황당한 듯 급하게 달려와 차 문을 열려고 했고
저는 똑같이 문을 잠궜죠. 그리고는 제가 당한 것이랑 똑같이 그대로 차를 몰고 출발했어요. 차를 멈추려고 창문을 두드리던 전 남자친구는 안 될 것 같은지 돌아섰고 이내 경찰차 도움을 받아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애초부터 차를 훔칠 생각 따윈 없었기 때문에 차를 몰고 근처 조용한 공터에 세웠고 저를 따라왔던 전 남자친구의 경찰차는 저를 따라 들어와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내려서 자기 차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에서 내렸어요. 전 남자친구는 짜증난다는 듯 저에게 다가와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하는 거 최악이다. 유치해. 이게 뭐냐? 빨리 좋은 말 할 때 차키 내놔. 차키? 아, 요거? 이거 가져가. 얘다. 전 남친이 화가 나 차키를 달라고 하길래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차키를 잡고 풀숲 깊숙한 곳에 던져버리면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전 남자친구도 화가 난 듯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씨, 김주연, 너 진짜 끝까지 최악으로 굴래? 최악? 최악은 내가 아니라 너랑 니네 엄마지. 뭐? 실수? 야, 실수는 보통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왔거나 글 쓰다가 잘못 써서 지우개로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수습 가능한 걸 실수라고 하지. 누가 남의 차 동의도 없이 몰래 훔쳐가는 걸 실수라고 하니? 너는 사람 패고도 실수입니다 할래? 너네 엄마가 한 짓은 범죄고 절도야. 나 합의 절대 안 해. 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 될 뻔한 사이고 네가 문제만 안 만들었으면 이미 가족이야. 근데 절도 혐의로 고소를 하고 범죄자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야? 가족? 누가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은 우리 엄마밖에 없는데 그럼 나만인가? 그럼 처벌해도 되잖아. 우리 파혼하자. 전 남자친구 역시 저와 계속 결혼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를 혐의 없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가족 운운하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 파혼 통보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로 경찰에 고소한 거는 절차대로 진행이 됐고 결국 저는 제 차를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끝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자 전 남자친구는 합의 제안을 해왔고 저는 덕분에 합의금도 두둑히 받았어요. 그 돈으로 그날 엄마와 근사한 한우 소고기 집에 가서 오랜만에 신나게 외식을 했네요. 사실 합의금까지 받고 정리가 되기까지 평화롭게 끝이 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전 남자친구를 약 올리면서 불리한 상황에 이른 순간에 파혼 통보를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연애를 해오면서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던 전 남자친구의 모습을 봤고 그렇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고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면서 협박까지 했고요. 제가 그런 전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 잔뜩 쫄아서 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착각이었죠. 그동안 제가 그 아줌마가 저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참고 고분고분 이야기를 들어준 것은 다 가족이 될 것이고 적어도 전 남자친구가 저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뿐인데 그것도 모르고 제 모습에 완벽하게 속아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전 남자친구의 모습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고 그렇기에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게다가 협박을 하면서 사람을 위협하다니 모자가 쌍으로 전과가 생기고 싶은 건가 싶어 그런 전 남자친구에게 딱 한마디 남겼더니 그 후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완전히 관계가 마무리되었어요. 뭐야? 네 엄마 혼자 처벌받는데 속상해서 그래? 그래서 너도 같이 고소당하고 콩밥 먹고 싶은 거야? 그런 거면 말해. 내가 얼마든지 해줄게. 이 말을 듣고는 큰 소리를 치다가 당황한 듯 한 표정을 하더니 이내 화를 수그러뜨리더니 은근슬쩍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본인 엄마가 처벌을 받는 건 화를 내 막아야 하는 일이지만 덕분에 본인까지 고소를 당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줌마의 고소건에 대해서도 경찰을 통해서 연락이 올 뿐
처음부터 제 인생에 없던 사람처럼 사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그쪽 모자와 완벽하게 인연을 정리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현재 뭘 하고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실 테지만 저는 이제 그들에게 나눠줄 작은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알지 못해요. 솔직히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궁금하지 않기도 하고요. 다만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좀 나름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인생 역전이 되면서 지금이 딜러 인생에서 가장 핫한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도 하고요. 저는 여전히 그때 그 매장에서 여자 딜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덕에 이제는 부장 직급을 달고 승진까지 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승진을 하고 뭔가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인생 차이자 첫 차인 제네시스를 잘 타고 다니고 있고 앞으로 향후 10년, 아니 이 차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차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도 해요. 인생에서 의미를 담은 차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저에게는 제네시스가 그런 의미를 주는 차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 전 남자친구와 그 아줌마 사건이 제가 일을 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저와 함께 일을 하던 딜러 동료분도 모두 다 그 사건을 직관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겪은 일이 밥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실 때, 그리고 회식을 할 때 회자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젊은 직원 하나가 저에게 동의를 구한 후에 이 사연을 요즘 유행을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살면서 흔하게 겪을 일이 없는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제 동의를 받아서 올린 사연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장썰로 엄청나게 인기를 크게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 사건이 있었던 중고 매장을 찾는 분들이 늘어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일부러 찾아와서 계약까지 해주시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덕을 많이 본 건 사실이기도 해요. 오히려 많은 고객분들이 오시면서 "여기가 제네시스 사이다 사건이 있던 매장이 맞나요?" 라고 물으시면서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덕분에 저는 판매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덕분에 회사 입장에서도 저로 인해 회사 인지도를 많이 올리게 되니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했고 덕분에 승진까지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황당하기도 하고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에게는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이야기로 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오히려 전 남자친구와 그 엄마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당시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덕분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차도 지킬 수 있었고 자존심도 지키면서 그때보다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니 저는 제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제가 파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혹시라도 제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을 하며 상당히 걱정을 하셨지만 사실 저 자체는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제 모습대로 지내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이내 걱정을 거두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살면서 제가 또 다시 결혼을 생각하게 될 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건 확신해요. 물론 무조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진 않을 것이긴 하지만 이 또한 제 운명이니 언제든 흘러가는 대로 맞이하면서 살려고 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 차는 저와 저희 엄마 말고는 아무도 탈 수 없게 할 거예요.
남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진 제 자산이자 추억이니까요. 요즘 저와 같은 이야기를 우픈 이야기라고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우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들도 함께 사이다 같은 결말에 속 시원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